안녕하세요. 자, 저번 시간에 얘기하던 것부터 수업을 다시 진행을 해봅시다. 이원수 교수님 학생 바뀌었네. 번갈아 가면서. 자,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강화학습 관련돼가지고 어떤 용어들 좀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MDP였어요. 말콤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이 MDP였는데, MDP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환경을 봤을 때 에이전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고민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에이전트가 있고,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 엔바이러먼트에다가 뭔가 영향을 주죠. 영향을 주면은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옵저베이션을 받습니다. 옵저베이션이라는 걸 받아요. 관측을 하는 거죠. 관측을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관측한 정보가 이 엔바이러먼트의 어떤 상태를, 환경의 변화된 상태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내비게이션 태스크 같은 거,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이런 내비게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에서 보고 있으면 완벽하게 관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위에서 버드아이 뷰로, 위에서 이 화면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은 옵저베이션이 스테이트, 실제 환경의 상태랑 완벽하게 동일한 경우가 되는데, 항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예시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에이전트가 있을 때 그 에이전트 주변만 보이는 경우, 이렇게 에이전트 주변만 옵저베이션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스테이트는 이렇게 넓은 공간에 에이전트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전체 버드아이뷰로 이렇게 위에서 내려봐야지만 보이는 저런 형태가 스테이트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공간 안에서 내가 관측할 수 있는 공간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옵저베이션이랑 스테이트가 더 이상 같지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내가 관측했을 때 여기서 관측한 옵저베이션 1이랑 여기서 관측한 옵저베이션 2랑 위치가 전혀 다르죠. 우리가 만약에 전체 화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얘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당연하겠지만 스테이트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스테이트 1이랑 스테이트 2는 다른 상황이 될 텐데, 옵저베이션만 보면은 스테이트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스테이트가 같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라는 말콤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거를 정의할 때 히스토리, 우리가 그 전에 모든 히스토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감고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옵저베이션만 갖고서 현재 상태를 정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옵저베이션이 스테이트랑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우리가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모르는 상태에서는 현재 옵저베이션만 가지고 상태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취하는 방법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내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예측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아까 봤던 그림에서는 내가 옵저베이션이 이딴 식으로 생겼다고 하더라도 아래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위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위로 가는 이런 행동들을 쭉 했을 거잖아요. 이런 행동들을 쭉 했을 때 그 결과물로 도달한 옵저베이션이랑 이 상태에서 있던 옵저베이션이랑은 다르다는 걸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딱 스냅샷만 찍어서 옵저베이션 1과 옵저베이션 2를 비교한다 그러면은 스냅샷,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관측된 옵저베이션만 보면은 동일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여태까지 무슨 일을 했었나,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라고 하는 이때 각각의 옵저베이션에서 어떤 액션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리워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옵저베이션을 또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O2에서 액션 2, R3, O3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그 히스토리, 역사를 다 알고 있으면은 여기 있는 스테이트랑 여기 있는 스테이트 O1과 O2의 스테이트가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다음 행동을 예측할 때는 이 풀 옵저버빌리티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면은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수식처럼 다음 스테이트랑 리워드를 예측하는 방식을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재 어떤 에이전트가 액션을 고르죠. 어떤 옵저베이션에 기반해서. 근데 그 옵저베이션이 현재 상태를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는 히스토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토리에 기반해서 어떤 선택을 내리고 그 다음 환경에서 다음 스테이트랑 리워드가 어떻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 분포를 우리가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 뭐 그런 이제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강화학습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히스토리가 필요 없는 상황이 있다면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스테이트랑 옵저베이션이 완전히 같은 상황, fully observable 한 상황에서는 스테이트랑 옵저베이션이 같고 그럴 때는 이 히스토리 전부를 쓸 필요 없이 이전 스테이트만 써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한다고 했어요. 마르코프 프로퍼티가 뭐라고요? 그래서 선우? 뭐라고? 마르코프 프로퍼티가 뭐예요? 규빈? 마르코프 프로퍼티가 뭐예요? 창원 뭐예요? 마르코프 과거를 전부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현재 상태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더 낫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맥락은 통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디시전 프로세스,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디시전을 결정하는 프로세스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 전체를 알 필요 없이 이 스테이트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미래에 일어나는 리워드랑 다음 스테이트의 분포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상황, 그거를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고, 그래서 히스토리를 갖고 있거나 이 스테이트만 갖고 있거나 둘 다 동일할 때, 즉 fully observable 할 때가 우리가 강화학습 문제가 정의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MDP일 때가 강화학습 문제가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옵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건 아까 봤던 것처럼 불완전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상태랑 이 상태가 같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보이기 때문에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정의됐을 때,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전부 다 쓸 필요 없이 현재 스테이트만 가지고 넥스트 스테이트가 잘 예측될 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강화학습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심층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CNN이나 이런 거 써가지고 심층 강화학습으로 네트워크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입력값이 스테이트가 되긴 되거든요. 근데 몰라요. 실제로 스테이트인지. 그러니까 그냥 옵저베이션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트루 스테이트를 반영한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서영? 제가 이름을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네. 파노? 이해가요? 이해가요? 다 이해가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스테이트랑 히스토리의 역할이 같을 때, 확률적으로 동일한 역할을 할 때 우리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고 그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심층 강화 학습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미지가 막 224x224로 엄청 큰 사이즈의 이미지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거를 압축해서 어떤 벡터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강화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거를 스테이트라고 가정하고, 근데 그게 스테이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죠? 스테이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스테이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이 압축시켜가지고 준 어떤 벡터라고 하는 게 스테이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심층 강화 학습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정을 깔고 들어가는 게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이제 폴리시랑 밸류 펑션 모델 이런 것들을 배웠어야 되는데 거기서 시간이 뭐 애매해가지고 넘어갔었죠. 폴리시부터 좀 다시 설명을 합시다. 용어부터 설명을 하는 건데, 폴리시는 행동 정책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요. 그리고 실제 그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해주는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함수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디터미니스틱한 한 경우가 있고 프로바빌리스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현재 스테이트가 뭐 S1이다. S1에서는 반드시 뭐 액션이 뭐 액션 1이라고 하는 액션을 해라. S2에서는 액션 2라고 하는 걸 해라. S3에서는 액션 3이라는 걸 해라. S4에서는 액션 1이라는 걸 해라.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디터미니스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보통 테이블 형태로 쓰이게 되겠죠. 테이블 형태로. 좀 더 테이블 형태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스테이트가 S1, S2, S3, S4 쭉 있고 액션이 A1, A1, 뭐 A2, A2, A3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스테이트에 매핑되어 있는 액션들이 있어서 디터미니스틱하게 그 스테이트에 가면 반드시 어떤 행동 A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프로바빌리스틱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스테이트 1에 대해서 이것도 테이블 형태로 그릴 수가 있는데 액션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 A1, A2, A3 쭉쭉쭉 해서 A5, A10 이렇게 있고 여러 개의 행동들이 있을 때 각각에 대한 확률 값들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S1에서는 A1을 할 확률이 0.99, 0.1이고 0.000 뭐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스테이트에 맞는 어떤 행동 에 대한 확률 분포가 있어서 그거를 확률적으로 가지고 오는 이런 두 가지 폴리시가 존재합니다. 어떤 거를 쓰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스테이트, MDP 문제가 정의될 수 있는 스테이트에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폴리시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걸 가지고 학습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걸 찾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강화학습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 알파고 같은 거 보면은 처음에는 막 이렇게도 하고 랜덤하게 저렇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해요. 학습할 때는 확률적으로 학습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옵티멀한 액션으로 결정돼서 디터미니스틱한 테이블을 만드는 게 실험 목적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익숙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미지 분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거 할 때도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의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확률 분포로 나오잖아요. 확률 분포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 분포로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그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알아맞히는 그런 방식으로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토캐스틱 폴리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테이트가 들어갔을 때 액션 A라고 하는 게 딱 결정돼서 나오는 그런 함수를 얘기하고, 스토캐스틱 혹은 프로바빌리스틱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할 확률 분포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를 얘기할 때 우리가 폴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규빈? 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밸류 펑션을 보면은 우리가 밸류 펑션에 대해서 앞쪽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밸류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expected return이고, return은 뭐라 그랬어요? cumulative future reward. cumulative 누적된 미래 리워드 합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내가 현재 스테이트까지 딱 왔어요. 현재 스테이트까지 딱 왔을 때 내가 과거 스테이트를 변경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으로부터 어떤 선택을 해야지 가장 최적의 결과를 낼지를 결정할 때 현재 스테이트부터 경험할 수 있는 리워드, 미래의 리워드의 총 합을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뭐 당연하겠지만은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리워드가 나온다라는 거를 전부 다 알고 있으면은 미리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expected 기대값을 계산합니다. 기대값을 계산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기대값, 뭐 fx의 기대값 같은 거 계산하려면은 px, fx에서 모든 x에 대해서 다 더하는 방식을 취하잖아요. x라고 하는 거에 확률값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fx, 기대값을 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값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대값을 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값은 GT가 되고요. 그러니까 리턴이라고 하는 GT가 되고 그거의 확률 값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확률 값이 있을 텐데 하나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있을 거고 근데 이거는 좀 지금은 무시하자 그랬어요. 스테이트 트랜지션은 무시하고 우리가 폴리시가 그 중요한 확률 값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할지를 결정하는 게 결국 폴리시라고 했었잖아요. 이 폴리시를 했을 때 그 스테이트로 이런 액션을 했을 때 뭐 다음 스테이트가 어떤 게 나와요. 어떤 스테이트가 나오고 그 스테이트에서의 리워드가 있겠죠. 이게 내가 생각하는 다음 expected 리워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스테이트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의 가지수가 뭐 A1, A2, A3가 있는데 내가 A1을 할 확률이 0.9면은 여기에 0.9를 넣는 거고 이게 0.1이면 0.1 넣는 거고 이런 식으로 확률을 넣어주고 그 다음 이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 S 프라임이 뭐 디터미니스틱하게 가는 경우에는 이걸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한 경우 현재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가는 게 확정인 경우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가 무시돼도 상관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받는 리워드 S 프라임, 다음 스테이트 S 프라임, S 프라임이 다음 스테이트라는 뜻이거든요. 다음 스테이트에서 받는 리워드 R S 프라임의 확률 값을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모든 A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expected R T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현재 스테이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확률 값을 계산하고 그거를 전부 곱해서 더했기 때문에 다음 스테이트에서 받는 리워드의 expectation 값이 되고요. 요거를 반복해서 모든 그 퓨처 리워드에다가 적용시켜 주게 되면은 우리가 그 적당한 그 리턴에 대한 expected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value라고 부른다. value function value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메타러닝이나 이런 거는 트랜지션이나 리워드 프로바빌리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는 메타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분야가 여기는 V하고 풀 파이만 앞으로 빼놨잖아요. 네. 그럼 V 파이 트랜지션 리워드까지 해서 그 펑션을 정하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강화학습 문제들은 액션 밸류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밸류로 계산하려면은 넥스트 스테이트 트랜지션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밸류 펑션을 액션 밸류 펑션을 쓰면은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할지가 그 액션 밸류 값으로 계산이 된 폴리시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액션에서 그러니까 그 액션을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가 계산되는 거니까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일부러. 네. 그러니까 스테이트 밸류 펑션은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한 정보가 완벽해야 되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리턴에 대한 expected 값을 밸류 펑션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밸류 펑션에 안 보이던 게 하나 있어요. 그죠? 감마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하는데 이 디스카운트 팩터의 역할은 뭘까요? 왜 있어야 될까요? 정원? 가까운 보상을 더 위기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미래랑 가까운 걸 동등하게 가치를 내려주는. 아닌데. 뭐 아닌데. 완전 틀린 말들은 아닌데 그게 메인 리즌은 아니긴 해요. 뭐 가까운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팩터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0.5라고 하자면은 여기는 0.5가 곱해지는 거고 여기는 0.25가 곱해지는 거고 그 다음엔 더 0.125가 되고 더 작아지고 하니까 근미래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리워드를 더 크게 받아들이는 거가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게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라기보다는 강화학습 환경이 항상 그 터미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스테이트로부터 미래까지 받는 모든 리워드의 총합이라 그랬을 때 만약에 터미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면 어떡해요?
그죠? 터미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면은 R이 RT 플러스 1, RT 플러스 2 해가지고 막 RT 플러스 2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RT 플러스 무한대가 계속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더했을 때 익스펙테이션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발산하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데, 이 감마 값이 0에서 1 사이에 어떤 적절히 작은 값이 된다면은 이 값이 적당히 디스카운트해서 뒤쪽에 있는 게 수렴하도록, 이걸 다 하더라도 이 익스펙테이션 값이 수렴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카운트 팩터를 달아서 저 너무 먼 거리에 있는 리워드가 크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당신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이미디어트 리워드랑 롱텀 리워드에 대한 임포턴스를 관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미디어트 리워드를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강화학습 문제가 정의될 때 터미널이 없는 경우도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팩터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가 나오는데, 보면은 밸류 펑션에 파이가 들어있어요. 이거 아래 첨자 파이 있는 거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규빈? 아래 첨자에 파이 있는 거 이거 무슨 의미예요? 파이가 폴리시인데, 그럼 V에 파이가 붙은 건 왜 그래요? 네? 단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에 세타가 이렇게 붙어 있든지 이렇게 파이가 붙어 있든지 이런 것들은 이 함수가 정의될 때 여거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뜻이거든요. 밸류 펑션을 아까 얘기하던 걸 보면은 우리가 밸류 펑션에서 expected 리워드를 계산할 때 보면은 폴리시를 써요. 그죠? 여기 있는 게 폴리시잖아요. 얘가 폴리시란 말이야. 그죠? 색깔 다르게 할까? 얘가 폴리시니까 여기 PAS 요게 이제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할지에 대한 폴리시 값을 의미하는데, 내가 이 폴리시 값이 현재 스테이트에서 액션 A1을 하는 거에서 액션 A2를 하는 거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때 도달하는 넥스 스테이트도 달라질 거고 그때 받는 리워드도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현재 폴리시가 존재할 때 그 폴리시에 대한 밸류 펑션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폴리시가 바뀌면은 밸류 펑션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여기서부터 저 문까지 걸어가는 거를 직선으로 걸어가가지고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 뭐 지그재그로 걸어서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 한 발로 깽깽이로 뛰어가지고 가가지고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받는 리워드가 달라지고 리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밸류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옵티멀한 밸류 펑션이 무조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폴리시를 갖고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밸류 펑션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 폴리시가 정의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옵티멀한 밸류 펑션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는 폴리시에 디펜던트하다, 디펜스 온 폴리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밸류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파이라는 폴리시를 썼을 때 스테이트가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테이트 1에 대한 밸류 펑션, 스테이트 2에 대한 밸류 펑션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게 스테이트 1이 100점이고 스테이트 2가 뭐 150점이다 그러면은 스테이트 2로 가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지금 폴리시를 따라갔을 때. 그래야지 이제 expected return이 더 커지는 쪽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S0에서 A1을 하면은 S1으로 가고 A2를 가면은 S2로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선택을 고를 때 쓸 수 있어요. 폴리시를 다시 업데이트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말이 복잡한데, 현재 파이라고 하는 폴리시를 갖고 있을 때, 이게 현재 폴리시예요. 현재 폴리시 파이를 갖고 있을 때 그때 밸류 펑션이 정의가 됩니다. 밸류 펑션이 옵티멀한 밸류 펑션이 정의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내가 각각이 얼마나 좋은지를 갖고서 액션 A1을 했을 때, A2를 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가 S1이다, S2다, 이거가 결국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쓰여요.
둘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되나? 둘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된다라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폴리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폴리시를 갖고 밸류 펑션을 학습한 다음에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뒤에도 나올 건데 우리가 폴리시가 있고요. 폴리시를 가지고 밸류를 업데이트 하고요. 현재 폴리시에 대한 옵티멀한 밸류를 찾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다시 업데이트하고 그 업데이트된 폴리시에 대한 옵티멀한 밸류 펑션을 또 찾고 이거를 반복을 하는 방식의 학습 과정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네, 일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강화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 봤던 것처럼 디스카운트 팩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 리커시브한 형태로 리턴을 쓸 수가 있을 텐데 이거를 아까 봤던 여기에다가 다시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expectation 내에 있는 거가 이렇게 expectation 내에 있는 요거 expectation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다시 풀어서 쓰면은 value 펑션이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value로 또 정의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리턴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수식을 우리가 벨만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벨만의 최적화 학습을 위해서 최적화 학습을 위한 수식 형태인데 그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옵티멀한 밸류를 학습한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 밸류가 이렇게 되어 있고 expected value를 이렇게 구하는 상황에서 액션을 변경시켜 가면서 결과적으로 이 리턴 값, expected 리턴 값 다시 말해서 밸류죠. 밸류가 최대가 되도록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옵티멀한 밸류 펑션이라고 얘기하고 강화학습의 최종 목표는 결국에 옵티멀한 밸류 펑션을 찾는 거예요. 그게 expected return을 최대하는 거고 expected return을 최대하는 게 리턴을 최대하는 거니까. 그죠? 리턴을 최대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강화학습의 최종 목적이라 그랬었고 강화학습의 최종 목적인 리턴을 최대하기 위해서는 리턴이라고 하는 게 폴리시 디펜던트 하니까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골라야 돼요. 어떤 액션을 골라야 돼요? expected return을 최대화시키는 액션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최적화된 밸류 펑션을 우리가 옵티멀 밸류 펑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옵티멀 밸류 펑션은 각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액션 번갈아 가면서 가장 최적의 액션을 골라봐라 라고 해서 얻은 값이기 때문에 폴리시에 디펜던트 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파이가 없죠. 파이가 없고 스타로 되어 있는 거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리시에 디펜던트 하지 않고 이 밸류가 결정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옵티멀한 폴리시도 얻을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예제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밸류 펑션을 학습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밸류랑 폴리시가 이런 식으로 계속 폴리시가 밸류 업데이트하고 밸류가 폴리시 업데이트하고 폴리시가 밸류 업데이트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밸류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때 폴리시가 옵티멀한 폴리시라고 찾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강화학습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데 그게 이제 벨만 이퀘이션,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조금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밸류 펑션 우리가 얘기했던 밸류 펑션을 이용해서 그리고 리커시브한 형태로 밸류 펑션에 대한 리커시브한 형태로 쓴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최대화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그 옵티멀한 밸류 펑션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밸류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은 나중에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심층 그러니까 딥 RL 할 때 쓰이는 건데 이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 다항함수 획기 모르는 사람 알아요? 다 알아요? 알아요? 다항함수 획기
뭐지?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 플러스 세타 2 x 제곱 플러스 세타 3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타들 옵티마이즈 해가지고 임의의 함수에 대한 옵티마이즈 시키는 거를 다항함수 회귀라고 하거든요. 기억나? 기억나? 다항함수 회귀 왜 한다 그랬어요? 자, 응? 자설함수 찾아서 아, 하이포테시스. 네, 하이포테사이즈드. 네. 그래서 인부 값이 실제 타겟 값이랑 근사하게 되는 세트 값을 찾아요. 그건 그냥 회귀잖아. 다항함수.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돼야 되는 데이터 분석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다음함수 다항함수 아니면 어떡하게? 사인 함수면 코사인 함수면 이제 주기성이 지글지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함수는 어떡해? 이거 당신들 들은 수업에서 당신 내 수업 안 들었었나? 저는 안 들었어요. 아하, 들었어요? 그럼 기억해야 될 텐데.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가 있고 증명이 뭐죠? 다항함수를 써야 되는 이유. 왜 저걸 해야 돼? 네. 아무튼 이게 기초적인 밸류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의 예제 중에 하나라서 그래요. 테일러 급수 이 말 들어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네, 와우. 테일러 급수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죠? 그래요? 그럼 테일러 설명해 보세요. 테일러 시리즈 왜 해야 되는지. 테일러 시리즈가 그거 하는 함수 어떤 함수를 근사하기 위해 이때 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테일러 시리즈. 근데 그때 이제 차수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 임의의 함수,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함수가 연속 함수일 때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하게 되면은 뭐 저도 잘 몰라요. 분모랑 분자에 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f 프라임하고 뭐 이제 x 마이너스 a였나? f2 프라임하고 뭐 x 마이너스 a였나? 이런 식으로 해서 a 근처에서 아니지 x 프라임이 아니다. x 프라임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고 x 마이너스 a랑 x 마이너스 a 제곱이었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항식의 형태로 전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막 뭐 2의 x승 돼 있고 뭐 ln 어쩌고 하고 ln x하고 막 개판이 나도 우리가 연속 함수기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연속하고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기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항 함수, 그러니까 x 제곱 x n 제곱의 형태로 근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사,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가 있고요. x는 a 근처에서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하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항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다항함수 회귀를 쓸 수가 있다. 다항함수 회귀를 이제 벡터의 형태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1x, x제곱, x 세제곱, x 네제곱 이런 식으로 쭉 있고 이거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되어 있는 이런 함수꼴에서 세타를 알아봤지. 세타를 적당하게 채워 넣으면은 이런 근사된 형태 뭐 여기 뭐 x 있고 x 제곱 있고 막 이렇게 있고 얘네 계산돼가지고 무슨 뭐 들어갈 거고 계수 들어갈 거고 막 상수 들어갈 거고 하겠지만 우리 어차피 그거 모르겠고 이걸로 그냥 알아맞혀서 그냥 끼워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항함수 회귀의 장점은 어떤 함수든지 간에 매핑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런 함수가 이런 거를 쓸 때 좋은 이유는 우리가 목적 함수로 보통 로스 함수를 써서 그래요. 목적 함수 로스 함수 쓰면 사실 x는 a 근처에서 근사한다 그랬는데 그냥 로스가 0인 위치 근처에서 근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쉬운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는데 이랬을 때 실제 함수 fx는 뭐 이런 lnx라던가 이런 미분 가능한 어떤 미지의 함수지만 우리가 그거를 간단한 다항식의 형태로 근사를 하기 때문에 밸류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그러니까 밸류가 없는 거지. 실제로는 이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죠. lnx라고 하는 함수를 다항함수로 근사한다, 어프록시메이션 한다. 그래서 우리가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의 펑션이 밸류 펑션이 되면은 밸류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나중에 vx라고 하는 밸류 펑션 할 때 뉴럴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X라는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세타로 정의되어 있는 뭐 CNN이든 MLP든 이런 거 써가지고 밸류를 근사하는 방식을 쓰겠다. 그래서 밸류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나중에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렇게만 알아두면 되고, 우리가 이거 다음에 주제가 막 익스플로레이션 이런 것도 있지만 모델 베이스드, 모델 프리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화학습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모델 베이스드, 모델 프리. 그래서 대체 모델이 뭐냐? 제가 그 대학원에 있는 동안에 한 3년 동안 그 교수님이 모델이 뭔지 안 알려줘가지고 모델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대학원생,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죠. 교수님들이랑 미팅하고 나면은 이제 약간 그 해례본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수님 한 말 뭔지. 네, 저도 이제 대학원생 때 그랬는데 교수님이 한 말이 뭔지 몰라가지고 막 서로 얘기하는데 3년 동안 모델이 뭔지 해석을 못 해가지고 막 미팅 갔을 때 맨날 깨지고 그랬는데, 모델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있습니다. 모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거를 모델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바둑이나 체스 같은 거를 두면은 어딘가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 바둑이라고 생각하면은 돌을 어딘가에 두면은 갑자기 막 바둑판이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이상한 데 놓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을 여기다 놓는다 그러면 거기다 딱 돌이 놓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모델을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 바둑돌이 저기 놓이면은 다음 스테이트가 바둑돌이 저기 놓여진 상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더 쉬운 예로 틱택토 같은 거를 예시를 들면은, 우리가 틱택토가 그 삽목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목하는 것처럼 삽목하는 건데, X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되게 많겠지만 뭐 X를 여기다 뒀으면은 뭐 O를 여기다 두든지 뭐 O를 여기다 두든지 하겠죠. 이 사람이 O를 여기다 둔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혹은 O를 여기다 둔다라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스테이트, 이거는 스테이트고 여기 화살표가 어떤 액션에 해당하는 거고, 그죠? 여기가 스테이트가 또 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X를 두는 사람 입장에서 O를 두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할 수 있죠, 그죠? X가 여기 있는데 O를 여기다 두었다 그러면 다음 스테이트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 그냥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모델이에요. 이렇게 디터미니스틱하고 스테이트가 옵저베이션이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황에서는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당연하지 않은 케이스들 뭐가 있어요? 도박 같은 거. 그러니까 확률적인 프로세스가 껴들어 있으면,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한 확률적인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때 약간 이 모델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거에서 뭐 무슨 아이템 사면은 치명타가 뭐 30% 된다, 50%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을 때 내가 때렸어요. 치명타가 들어가길 바랬지만 안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음 스테이트가 치명타가 들어가가지고 얘가 체력이 많이 날아간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 치명타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트루 인터널 스테이트에는 이미 결정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때릴 때 이게 치명타가 터질 건지 안 질 건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겠지만 나는 모르잖아. 그거를 다 알고 있는 거를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치명타가 터질 확률은 30%고 치명타가 안 터질 확률은 70%니까 너는 여기서 치명타가 터진다 안 터진다라고 하는 거를 결정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게 모델이에요. 그래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스테이트 트랜지션이랑,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리워드 프로바빌리티 또 다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모델이 알려져 있다,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디터미스틱한 환경에서는 여기 있을 때 가운데 둔다 그럼 가운데 놓여질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가운데 놓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환경이 막 변해가지고 내가 두지 않은 데다가 갑자기 O를 이렇게 둔다. 내가 가운데 놓는다고 하더라도 한 50% 확률로는 가운데로 두고 한 50% 확률로는 이렇게 둔다. 일 수도 있어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존재한다는 건. 근데 이 프로바빌리티를 모르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모델이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리워드 프로바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기면은
예를 들어서 x 이렇게 하고 5가 뻘짓해가지고 내가 이겼다. x라고 하는 게 이겼다. 이기면은 보통 무조건 플러스 1점이든지 뭐 승리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겠죠. 근데 그것도 확률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80%가 1점을 주고 뭐 20%는 100점을 주고. 그러면 내가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리워드에 대한 그 정보가 확률적으로 존재하고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면 그거에 대한 확률값도 알아야지만 모델이 다음 스테이트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환경에서 일어나는 걸 모두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오라클을 우리가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오라클을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오라클. 오라클이라는 거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예언할 수 있는 그 수정구슬. 그거를 모델이라고 부른다. 네. 모델 predicts what environments will do next.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다.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스테이트 트랜지션 확률 혹은 리워드 프로바빌리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는 이제 리워드 프로바빌리티라고 하진 않았지만 expected이기 때문에 리워드에 대한 프로바빌리티를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모델이다. 잠시만요. 그리고 베이스 있고 에이전트 카테고리 있고, 에이전트 카테고리 먼저 설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네. 에이전트 카테고리 먼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모델 베이스드랑 모델 프리라고 우리가 나누거든요. 근데 그 전에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카테고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이제 학습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걸 학습할지, 어떤 걸 학습할 거냐 따졌을 때 밸류 펑션 혹은 액션 밸류 펑션을 학습할 때 우리가 밸류 베이스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폴리시를 갖고 학습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폴리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방식을 쓸 때 우리가 폴리시 베이스드 학습이라고 하고요. 액터 크리틱은 밸류 베이스드랑 폴리시 베이스드 둘 다 쓰는 거예요. 하이브리드로 쓰는 거를 액터 크리틱이라고 얘기하고, 요즘 알고리즘들은 거의 다 액터 크리틱이 표준이긴 하죠. 그렇게 구분하는 거. 이거는 이제 어떤 걸 학습할 거냐. 네가 갖고 있는 이 지금 강화학습 문제 정의했을 때 있는 밸류 펑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있는 것들 중에서 대체 뭘 갖고 학습할 거냐. 난 밸류 가지고 할 거다. 난 폴리시 갖고 할 거다. 난 둘 다 갖고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거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알고리즘들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분류 방법은 모델이 있냐 없냐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모델 베이스드랑 모델 프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층 강화 학습을 할 때 모델 베이스드가 말이 될까요? 왜 안 돼? 드리머 지들 모델 베이스드라고 하는데 왜 안 돼? 그거는 환경을 추정한 거. 구글이 지금 구라쳤다는 거야? 네. 스테이트가 너무 많고 트랜지션 복잡한 거를 뉴럴 네트워크로 추정하겠다는 게 어려운데, 모델 베이스 맞나요? 맞아요? 모델은 다음 스테이트 예측해야 된다며. 걔가 다음 스테이트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측이 뉴럴 네트워크를 풀어나가는 예측이지 우리가 실제 그 분포를 안다고 자신할 수 없긴 하지.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럼 다 이렇게 물어봅시다. 모델 베이스드 R이라고 하면은 모델이 완벽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델이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갖고 있어야 될까요? 그래, 제가 이해하는 모델 베이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델 베이스는 환경이 갖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모델 베이스. 그럼 밸류 베이스드 러닝은? 밸류 다 알고 시작해? 모델 베이스면은 그거를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밸류 베이스드 러닝도 밸류가 빈칸이잖아요. 모델 베이스드 러닝도 모델이 빈칸일 수 있어요. 모델 베이스드 러닝에서 그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두 가지. 그러니까 강화학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화학습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튜플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펑션, 감마, 이거 디스카운트 벡터 또 하나 뭐지? 아 맞아,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이렇게 5개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랑 이거는 모델 베이스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모델 베이스를 쓰든 모델 프리를 쓰든 이거 두 개는 알려져 있고 이것도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R과 P가 모델 베이스드에서 학습하는 거의 대상이 되는 거고 밸류 베이스드 네트워크나 밸류 베이스드 러닝에서는 이 스테이트 액션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 스테이트에서 어떤 리워드 받고 이런 거를 폴리시를 학습하면서 결국 익스펙티드 리턴을 학습하는 게 밸류 베이스드 러닝이 되는 거거든요. 모델 베이스드 러닝에서는 그래서 이 SA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두 개가 빈칸이고 이거 두 개만 알고 있을 때도 우리가 모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걔네가 학습하는 과정은 어떠냐? 스테이트가 있고 S1, S2에서 이렇게 있고 액션이 있잖아요. A1 쭉 있을 때 여기에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가 S2다, 다음 스테이트가 S3다 이런 식으로 이 테이블을 채우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모델 베이스드의 모델을 학습한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완벽하지 않아요. 모델이 맨 처음 밸류 베이스드 러닝도 폴리시 보면은 뭐맨 처음 개판일 거 아니에요. 맨 처음 개판이고 밸류 맨 처음 텅텅 비어 있을 텐데 모델 베이스드 러닝도 모델이 비어 있어도 돼요. 모델을 학습하는 걸 통해서 완벽하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모델이 맨 처음엔 여기가 뭐 다음 스테이트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돼 있다가도 나중에 이제 학습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밸류 베이스 러닝 보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밸류 베이스 러닝 같은 경우에 프레딕션 에러 가지고 학습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밸류만 업데이트해요. 그죠? 근데 모델 베이스 러닝은 밸류도 업데이트 하겠지만 얘도 업데이트해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랑 리워드 프로바빌리티도 또 같이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개판이겠지. 맨 처음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도 제대로 예측 못 해가지고 다음 스테이트 뭐 나오는지 모르고 리워드도 제대로 예측 못 하겠지. 근데 밸류 베이스 러닝 할 때는 그거 그냥 신경 안 쓴다고요. 현재 스테이트 뭔지, 뭐 밸류 뭐 나왔는지, 리워드 얼마 나왔는지 리워드 얼마 나왔는지만 신경 쓰고 뭐 확률도 신경 안 쓰고 스테이트 트랜지션 신경 안 써요. 모델 베이스 러닝이라고 하면은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학습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네. 학습을 한다. 그러니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빈칸이라도 맨 처음 시작해서 그거를 업데이트를 하는 알고리즘들을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심층 강화 학습에서 많이 쓰는 거는 드리머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걔네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나믹스를 학습하는 네트워크가 별도로 있는 거죠. 드리밍하는. 그래서 그 녀석이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라고 하는 P를 학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에 완벽하지 않지만 결국 걔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냥 리워드만 갖고 학습하고 막 액션 밸류만 갖고 학습하고 이게 아니라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델을 학습이 끝나면 완벽한 모델을 갖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 모델 프리는 밸류 펑션만 갖고 하거나 폴리시만 갖고 하거나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는 녀석들을 우리가 모델 프리라고 부릅니다. 그쵸. 이 모델 베이스드라고 근데 밸류 펑션을 학습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밸류 펑션 학습할 때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업데이트해서 쓰느냐 아니면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경험한 익스페리언스 가지고 학습하느냐 그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창원 당신이 하는 연구가 뭐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면 모델 베이스랑 모델 프리를 가변적으로 쓰는 거기도 해요. 그게 뭐 제가 맨날 하던 연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지을 수가 있고 예제가 뭐였지? 메이즈 이그젬플 스타트가 있고 골이 있고 매번 움직일 때마다 마이너스 1점을 받네요. 그러니까 상하좌우로 북동남서로 움직일 수 있고
스테이트는 이제 에이전트가 어디에 있는지 버드아이 뷰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가 최종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매 스텝마다 마이너스 1점을 받는다는 건 옵티멀한 행동이나 옵티멀한 폴리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최단 경로로 빠져나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적게 받아야 expected return이 클 테니까 마이너스를 적게 한 게 가장 큰 그 expected return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될 건데 좀 쉬었다 할까? 힘들어. 좀 쉬었다 할까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가장 옵티멀한 행동은 요거 최단 경로로 가는 거죠. 최단 경로로 가는 거를 학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스테이트에 그 옵티멀한 폴리시를 찾아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얘네가 실제로 학습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각각의 위치에서 이 메이즈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그리면은 각각 폴리시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쭉 따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따라가서 결국에는 골로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장 최적의 그 값을 갖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스타트 입장에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로 갔을 때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 밸류에서 우리가 위로 가는 게 좋은지 아래로 가는 게 좋은지를 결정할 수 있는, 폴리시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된다 그랬었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각각의 옵티멀한 폴리시를 따랐을 때 나오는 이 밸류 펑션이랑 둘이 서로 원래는 폴리시가 변경되면 밸류 펑션이 변경되고 밸류 펑션이 변경되면 폴리시가 변경되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상태는 옵티멀한 폴리시를 갖고 있을 때 밸류 펑션이 폴리시를 변경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죠? 이때 그러니까 지금 옵티멀한 밸류 펑션을 얻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폴리시를 업데이트 하려고 가서 보니까 이 밸류 펑션을 갖고 있을 때 폴리시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작은 쪽으로 가는 거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고, 여기서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더 작아지는 쪽으로, 여기도 커지기만 하고 작아지지 않죠? 여기로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밸류 펑션 자체가 폴리시를 변경시키지 않기 때문에, 밸류가 폴리시를 변경시키지 않으면 폴리시가 변경되지 않으니까 밸류도 다시 변경될 일이 없겠죠. 이랬을 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밸류가 옵티멀하고 폴리시를 업데이트를 더 이상 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때 밸류가 업데이트가 더 이상 되지 않으면 폴리시도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이때 밸류가 옵티멀하고 폴리시가 옵티멀하고 둘 다 옵티멀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이제 각각의 위치에서의 리워드만 표시한 건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화학습 모델들을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할 거냐, 우리가 몇 가지 용어에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용어가 지금 들으면 지금만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신경 안 쓸 가능성이 크긴 한데, 프레딕션이랑 컨트롤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강화학습 과정을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폴리시를 갖고 있으면은 밸류 펑션이 정의가 된다 그랬죠. 폴리시를 알고 있으면은 폴리시에서 밸류 펑션이 정의가 된다 그랬고, 밸류를 알고 있으면은 밸류를 통해서 폴리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할 때마다 폴리시를 알면 밸류 정할 수 있고, 밸류를 알면 폴리시를 정할 수 있고, 폴리시를 바뀔 수 있고, 이렇게 말을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프레딕션이랑 컨트롤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뭐가 뭔지 딱 보면 알겠죠?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폴리시를 갖고 있을 때 밸류 자체를 프레딕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를 프레딕션 하는 과정이고요. 밸류를 프레딕션은 폴리시를 갖고서 이밸류에이트 하는 거, 밸류 자체를 업데이트 하는 거, 밸류 펑션 자체를 업데이트 하는 거를 프레딕션이라고 하고, 컨트롤은 내가 밸류 펑션이라고 하는 그 점수표가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내 행동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거고, 저기 폴리시를 찾는 과정. 그래서 프레딕션 컨트롤 하는 게 폴리시를 가지고 밸류 업데이트하고 밸류를 가지고 폴리시 업데이트하는 과정의 반복이 프레딕션과 컨트롤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파이 같고
v파이 하는 거, v파이 갖고 파이 업데이트 하는 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프렉션이랑 컨트롤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태블러 강화학습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딥러닝 강화학습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긴 합니다.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컨셉이 어떻게 다른 건지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밸류 펑션을 갖고 있을 때 밸류 펑션에서 파일을 찾는 방법이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밸류 펑션이 그러니까 밸류가 더 높아지는 쪽으로 좀 이렇게 했었잖아요. 높아지는 쪽으로 폴리시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거를 어떤 수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밸류를 알고 있을 때 폴리시를 정하는 거를 수식의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v파이가 더 커지는 형태의 파일을 써가지고 찾는다. 그랬을 때 파이가 옵티멀하게 갈 수 있다. 이거를 컨트롤의 수식화된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말로 하면은 v가 커지는 방향으로 조정한다가 이 컨트롤에서 하는 거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컨트롤에 대한 거 v 파이 가지고 파이 프라임 다음 저기 폴리시를 찾는 과정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러닝과 플래닝이 있는데 러닝이랑 플래닝은 뭐 사실 그렇게 엄청 중요하게 잘 알아야 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닝은 여러분들 아는 그냥 러닝이에요. 그러니까 강화학습 에이전트들은 보통 엔바이러먼트를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환경에 대한 정보가 없고 돌아다니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걸 이제 러닝이라고 부르고, 플래닝은 이거 그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게 쓰거든요. 그래서 논문, 플래닝 관련된 논문, 저도 이제 플래닝 관련된 연구했었는데 논문도 쓰고 있는데, 플래닝 관련된 논문들은 항상 플래닝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플래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있던 랩에서 썼던 정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멘탈 시뮬레이션, 뭐 이딴 식으로 정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정의하는데, 플래닝을 그렇게 정의 안 하고 백워드로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했던 것 중에 이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한 멘탈 시뮬레이션, 이런 식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의하는 팀이 마르셀로 마타, 누구지? 나타니엘 도였나? 아무튼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들이 있음. 알아서 뭐하게 돼. 나타니엘 도 누군지 알아서 뭐하게.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래닝 같은 거가 제가 설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사람마다 정의가 너무 달라서 애매합니다. 근데 겹치는 건 뭐냐? 플래닝에서 겹치는 부분은 뭐냐? 결국에는 그런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이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까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스테이트에서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는 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나, 둘 다 플래닝의 정의에서 좀 다른 위치긴 하지만 둘 다 동일한 거는 모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여기에서 뭐 하면은 다음에 어디다 라고 하는 거를 예측하는 거를 머릿속에서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쓰는 거니까, 그죠? 과거에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했으면 다음 스테이트가 어떻게 나왔겠고라고 생각하는 것도 머릿속에서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이용해서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플래닝에 대한 정의는 조금 다르지만 공동적으로 겹치는 거는 이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이때 이렇게 됐을 거라고 하는 걸 예측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습니다. 예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네. 네. 이런 게 좀 프레딕션 컨트롤 보기 좋은 것 같은데, 그리드 월드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자, 이 그리드 월드가 있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어떤 에이전트가 돌아다닐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A라는 위치로 가면은 10점 받으면서 점프해요. A'으로 점프하고, B라는 위치로 가면은 5점 받으면서 B'이라고 하는 위치로 점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10점 받으면서 점프해서 A'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떤 폴리시가 정의돼야지 밸류 펑션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폴리시가 랜덤이에요. 상하좌우로 같은 확률을 갖고 있는 랜덤 행동을 하게 되고 랜덤 행동을 했을 때 VPy라고 하는 게 예측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폴리시 이런데 뭐 점수 줘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expected 값을 계산해가지고 얻으면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할 확률이라고 하는 게 파인데 이게 지금 어떤 액션이든지 간에 0.25, 0.25, 0.25, 0.25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현재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로 나올 수 있는 거 뭐 오른쪽이랑 아래 이렇게 있으니까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리워드가 이 스테이트에서는 플러스 10점이고 이 스테이트에서는 빵점이고 그러면 이제 익스펙테이션 값으로 구해가지고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익스펙테이션 값을 구하면은 이 파이가 정의가 되어 있을 때 v파이를 구할 수가 있고 그 v파이를 이용해서 다시 이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v파이에서는 여기에서는 1로 가야 되고 여기에서는 1로 가야 되고 여기에서는 1로 가야 되고 그죠? 이런 식의 어떤 더 좋은 아니지 더 좋아 보이는 방향으로 가는 네, 어떤 그 흐름이 생기겠죠. 아니다. 여기서는 항상 일로 가야 되고 항상 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그 폴리시를 다시 업데이트하게 될 거예요.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폴리시들을 업데이트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랜덤 폴리시가 아니라 그때 만들어진 새로운 폴리시를 이용해서 밸류 네트워크를 다시 학습하고 이거를 반복해요. 프레딕션 컨트롤, 프레딕션 컨트롤, 프레딕션 컨트롤을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V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지점이 도달하게 돼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때 폴리시 역시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지점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도달하는 순간 점프 뛰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의 폴리시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A랑 B라고 하는 위치는 도달하는 순간 갑자기 점프를 뛰니까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기가 그냥 공란이어야 돼요. 정확히는 십자가 아니라 공란이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무조건 그러니까 B로도 점프 안 하고 무조건 A로 가는 거를 목표로 하는 방식의 폴리시가 생겨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A가 점수를 더 많이 주니까. 근데 이제 너무 A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B로 점프 뛰어서 이렇게 가도 뭐 크게 틀린 건 아니니까 저렇게도 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요. 그게 강학습에 대한 좀 개괄적인 설명이었고 프레딕션과 컨트롤을 얘기하려면 익스플로레이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가 강학습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익스플로레이션을 얘기하다 보면 또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는 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의 차이가 뭔지 아시는 분? 규빈? 뭐? 탐험과 탐색 어떻게 다른데? 파동? 정확한 정의는 제가 그런 거 있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네. 저도 못해요. 익스플로레이션이 약간 예시를 들면은 좀 선택지를 무조건 하나만 선택한다 아니면 다른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본다 그 상황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그 뭐가 익스플로레이션이에요? 익스플로레이션이 열린 가능성에서 열어두는 거고 익스플로레이션이 약간 좀 된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익스플로레이션은 탐색하는 거고요. 익스플로이테이션은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한다 아니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지 않고 탐험을 더한다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리캡 넘어갈게요. 우리 방금까지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폴리시 파일을 가지고 V 파일을 업데이트 한다 그랬잖아요. 폴리시 파일을 가지고 V 파일을 업데이트 하는데 사실 파일을 가지고 V 파일을 업데이트 한다는 게
그 우리가 스테이트 액션 프로바빌리티라고 하는 게 디터미니스틱 하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각각의 폴리시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뭐 어떤 프로바빌리티로 다음 스테이트로 가는지가 완전히 알려져 있거나, 그러니까 즉 모델을 알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하면은 S 프라임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직접 움직여서 얻은 경험만이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예제들은 다 모델 베이스드에 대한 예제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실제로 여기에 가보지 않았어요.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왼쪽 버튼 누르면 왼쪽으로 갈 거라는 거 알잖아요. 모델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면은 빵점이네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인데, 많은 경우에는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 가보지 않으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이 스테이트에서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점프를 뛰는지 안 뛰는지 알 수가 없어요. 10점을 받는지 안 받는지 가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는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때는 익스페리언스만이 학습에 쓸 수 있다. 아까 봤던 그리드 월드를 좀 축약해서 아래다 그려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는 여기로 가면은 뭐 점프해서 A 프라임으로 가고 플러스 10점 받는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잖아요. 내가 가면은 점프 뛰는구나, 10점 받는구나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델 프리 상황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까 내가 현재 스테이트가 어떤 게 있는지랑 액션 정도만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고 위로 가봤어요. 위로 가봤을 때 위로 가고 다음, 그러니까 스테이트 뭐 여기 S0라고 할게요. S0에서 S0에서 A0를 위로 가는 움직임을 했을 때 S1에 도달했고 플러스 1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S1에서 A1을 왼쪽으로 가는 움직임을 했고 S2가 여기 S2라고 할게요. S2가 마이너스 10점을 줬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무조건 움직일 때마다 막 점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움직일 때마다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경험하지 않은 건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모델 풀이에요. 진짜 깜깜하잖아요. 그죠? 가봤더니 플러스 1점 주고 가봤더니 마이너스 10점 주고 가봤더니 또 위로 갈 때는 뭐 이상한 데로 텔레포트 될 수도 있고 몰라요. 이게 일반적인 강화학습 문제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까처럼 모델을 알고 있어가지고 저기서 왼쪽으로 가면 플러스 10점이니까 익스펙테이션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경험만 가지고 실제로 내가 경험한 스테이트 액션, 스테이트 페어 가지고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페어 가지고만 학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다? 익스플로레이션을 잔뜩 해야 됩니다. 경험하지 못한 스테이트가 없도록 익스플로레이션을 잔뜩 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비짓해 보면서 각각의 스테이트가 어떤 리워드를 갖고 있는지,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경험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모델 프리의 케이스입니다. 모델 프리의 케이스에서 익스플로레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모델 베이스드에서는 내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면 빵점이다, 오른쪽으로 가면 빵점이다, 뭐 어디로 가면 10점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모델 프리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이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향연 받는 이 무서운 공간들을 탐색하면서 점수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걸 알아낸 경험들이 이제 익스페리언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익스플로이테이션은 뭐냐? 익스플로이테이션 요거네. 익스플로이테이션은 뭐냐?
익스플로이테이션은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 이용이란 뜻인데 뭘 활용하고 뭘 이용하냐? 내가 갖고 있는 밸류를 이용해서 폴리시를 결정하거나 내가 받은 경험을 통해서 밸류를 결정하거나 이런 주로 이제 파일을 갖고 그러니까 V 파일을 갖고 파일을 업데이트할 때 우리가 exploitation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혹은 V 파일을 더 이상 업데이트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있는 V 파일만 가지고 할 때 그때 이제 exploitation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는 prediction이랑 컨트롤은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의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파일을 이용해서 V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과정, V 파일을 가지고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 exploration, exploitation은 정확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의 행동을 할 건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폴리시를 어떻게 하겠다잖아요. 근데 이거는 행동을 할 때 exploration을 행동할 건지 exploitation을 행동할 건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분류 모델, 이미지 분류 모델 같은 거 할 때 뭐 소프트맥스 취하면은 템퍼러처 파라미터 넣잖아요. 템퍼러처 파라미터를 어떤 걸 쓸 건지에 대한 게 exploration, exploitation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템퍼러처 파라미터를 낮게 할지 높게 할지에 따라 가지고 원합 벡터에 가깝게 되기도 하고 좀 랜덤 벡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exploration, exploitation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exploration만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랜덤 폴리시를 쓴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뭐 업데이트가 안 되겠죠. 내가 컨트롤 했어요. 컨트롤 했는데 컨트롤 했을 때 옵티멀한 폴리시가 아니니까 난 모르겠고 그냥 랜덤 폴리시의 정보를 조금 더 넣어줄래 라는 방식으로 exploration, exploitation의 밸런스가 조금씩 조절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모델 베이스드에서 프레딕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밸류를 배우면은 파일을 업데이트 할 때 이게 디터미니스틱 하거든요. 근데 모델 프리에서는 이 v파이에서 파일을 업데이트 할 때 이 파이가 스토캐스틱해요. 스토캐스틱하게 만들 때 얼마나 익스플로레이션을 더 하는 스토캐스틱한 확률 분포로 만들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이 프레딕션 컨트롤과 관련이 있는데 1대1 매핑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창원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이 프레딕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V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은 내 행동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행동이 그러니까 내가 파일을 업데이트 할 때 약간 스토캐스티시티를 좀 더 높게 예를 들어서 0.9, 0.05, 0.05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0.7, 0.15, 0.15 이런 식으로 밸류가 높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디터미스틱하게 1, 0, 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디터미스틱하게 하면 1, 0, 0 이렇게 하면은 밸류 높아지는 쪽으로 무조건 100%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디터미스틱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의 랜덤성을 조금 줘서 그때 다른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익스플로어 하도록 그러니까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남겨둬야겠다라는 식으로 업데이트하는 이런 업데이트 그러니까 같은 컨트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를 결정할 때 우리가 익스플로레이션을 좀 더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건지에 대한 행동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한 행동 양상에 대한 단어가 됩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네. 어떤 강화학습 알고리즘으로 폴리시를 만들어서 네. 이제 그걸 실제 산업군에 쓸 때는 익스플로레이션에 대한 인자를 다 빼고 출시해야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확률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요. LLM 같은 것도 확률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행동하는 게 좋은 경우들이 꽤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예시자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에 옵티멀한 폴리시라는 게 없잖아요. 정해져 버리면 네, 무조건 져요. 그러니까 디터미스틱한 폴리시는 무조건 지는 게임이 가위바위보거든요. 거의 모든 도박이 디터미스틱 폴리시는 무조건 져요. 랜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위바위보의 옵티멀한 폴리시는 0.33, 0.33, 0.33이지.
무조건 확률적으로 해야 돼요. 이해가 너무 쉽고 좋은 예시죠. 제가 좋아해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당신이 말한 것처럼 가위바위보 같은 게임에서는 익스플로레이션을 어느 정도 계속 남겨둬야지만, 그리고 이제 폴리시를 업데이트할 때도 확률적으로 업데이트해야지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로보틱스 컨트롤 같은 로보틱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공장에서 로봇 컨트롤하는 거는 오차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항상 같은 움직임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디터미니스틱 폴리시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다. 멀티하면드 밴디부터 다음에 할까요? 다음 주에 나 뭐 있는데? 잠깐만요. 다음 주에 나 뭐 있는데? 아, 다음 주도 뭐 있고 다다음 주도 뭐 있어. 화요일에. 수업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요. 다음 주에 안 올 수도 있겠지만, 그죠?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모였을 때 말은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에 2시에 회의가 있거든요. 요 건물에서 해가지고 상관은 없지만, 그러니까 30분 일찍 볼까? 12시 반? 다음 주 화요일? 네?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만 12시 반. 네. 질문?